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부겸 총리는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백화점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백화점에서도 QR코드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백화점 종사자 1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수도권 이동량이 일주일 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이동량이 9% 늘었습니다. 미국 35개 주에서 일주일 새 확진자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확산 차단의 방안으로 삼고 있는데 SNS상에서 도는 허위 정보가 심각한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크게 준 인도에서는 다음 달 말 3차 유행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확진자 폭이 크게 줄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이동량은 1,646만 건으로 일주일 전 화요일보다 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기준으로는 2.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동안 이동량이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휴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 이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규모를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 이번 주말이 중대 기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짧고 굵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이러스에 휘둘릴 수는 없다면서 어떤 변이라도 이겨내고 일상을 되찾으려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최대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들께서 답답하고 지칠 때면 이분들의 헌신을 생각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비험 시설의 빈틈없는 관리와 대규모 진단검사, 철저한 역학조사로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백화점에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방문객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이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 소재 백화점 종사자 1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 대상에는 서울 소재 백화점 32곳의 운영자와 종사자, 협력업체 파견 근무 종사자로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백화점 측에 선제 검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하고 지역 내 전파 우려가 큰 만큼 종사자 전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해 서울 방역의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방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 공방에도 선을 그었는데요.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희생과 인내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와중에 그 책임을 두고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정치적 공방까지 일고 있어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코로나 방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방역을 해온 점은 없는지 이번 4차 유행의 원인이 델타 변이에 대한 오판과 백신 수급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타깝게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률적 규제와 격리 위주의 방역에 치중해 왔습니다. 이번 대확산을 계기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음 단계의 보다 실효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선 흐름을 보여온 내수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회복과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새 50% 이상 증가한 곳이 50개 주 가운데 3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자들은 백신 접종만이 확산을 멈출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 SNS를 통해 퍼지는 허위 정보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새 확진자가 50% 이상 증가한 주가 하루 만에 4곳이 늘었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3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10% 이상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주는 하루 만에 1개 주가 더 늘어 47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CNN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칸소, 미주리 등 중남부 일부 주에서 대규모 발병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In some parts of Missouri, the number of COVID-19 cases are exceeding any numbers they've seen at any time during this pandemic.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하순 11,000여 명으로 바닥을 쳤던 하루 감염자가 26,0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12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83%로 가장 높은 버몬트주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미국 전체적으로는 접종률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33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하루 접종자 수는 최근 55만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허위 정보가 백신 접종을 막고 있다며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And while those threats have often been related to what we eat, drink, and smoke, today we live in a world where misinformation poses an imminent and insidious threat to our nation's health. 특히 12명가량이 백신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65%나 생산하고 있으며 여전히 SNS상에 떠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SNS 플랫폼 회사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민들이 허위 정보 확산을 늦추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인 LA 카운티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복원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지 시각 17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각 15일 1,537명으로 집계돼 일주 사이 83% 증가했으며 확진 비율은 지난달 중순 1.2%에서 최근 3.75%로 뛰었습니다. 먼투 데이비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더 많은 규제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사태가 계속 악화하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능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접종 후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고 다른 백신보다 항체 형성 수준이 낮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추가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나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애초 논란이 시작된 건 칠레였습니다. 지난 4월 30% 이상 인구가 백신을 맞은 상황에서
수천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내 접종자의 90% 이상이 맞은 건 중국 시노백 백신. 1, 2차 접종을 통한 효과가 56.5%로 알려진 백신인데 1차 접종만 놓고 볼 때 예방 효과가 3%에 불과했다는 자국 연구진의 발표까지 나와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근엔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시끄럽습니다. 시노백 접종 의료진의 대규모 감염과 사망이 있었다는 보건당국 발표가 불을 붙였습니다. 특히 의료체계 붕괴에 몰린 인도네시아는 의료진 감염이 가져올 파장이 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umah sakit nggak ada tempat kan, penuh, kasihan. Dia stroke, dia kan harus pakai oksigen. Oksigen habis di rumah sakit. Makanya dibawa pulang, kita beli oksigen sendiri di rumah. Jadi dirawat di rumah. 뉴욕타임스는 중국산 백신이 주력인 나라들에서 효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백신과의 항체 수준을 비교한 연구 결과까지 나와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홍콩대 연구진이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중국 시노백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률을 조사했더니 시노백 백신이 형성하는 항체 수준이 화이자 백신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시노백 접종자의 항체 수준은 감염 회복자의 자연 항체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백신 효과에 상당한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시노백 백신 접종자 중 면역 반응이 약한 고령층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WHO의 승인을 거론하며 자국산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世卫组织呢已经将中国的有关疫苗批准列入了紧急使用清单，充分证明中国的有关疫苗的和技术路线的安全性和有效性。 그러나 각국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태국과 터키는 시노백 접종 의료진들에게 화이자 백신으로, 인도네시아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시노백 백신의 추가 수입을 중단하고 화이자 접종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인도는 지난 5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수가 40만 명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크게 줄었지만 다음 달 말 다시 3차 유행을 겪을 거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인도의학연구위원회의 전염병 책임자 사미란 판다 박사는 전국적으로 8월 말에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1, 2차 유행에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어 3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면역력을 우회하는 변종이 생길 수 있는 점과 새로운 변이가 빠른 속도로 퍼질 가능성, 주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풀어 급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3차 유행 전망 이유로 꼽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폭이 줄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우세종은 여전히 브라질발 감마 변이지만 델타 변이 감염자와 접촉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델타 지역 전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브라질 일간 폴야지 상파울루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파울루시 당국은 최초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된 45세 남성을 추적한 결과 최소 40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 사례 2건이 보고돼 접촉자 40명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브라질 내 델타 변이 감염은 1.78% 수준이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2%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개최지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폭증하는 분위기입니다. 올림픽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현실을 역주행하는 듯한 실언으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기준 올림픽 개최지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1,308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전문가들은 급속하게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폐막하는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2,4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안감 속에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IOC에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도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基本的な感染防止対策の徹底や
実効性あるその一層強力な措置を講じて、そして都民の皆さん、国民の皆さん。 바 위원장은 안전, 안심 올림픽을 다시 한번 자신했습니다. So the risk for the other residents of the Olympic Village and the risk for the Japanese people is zero. The Olympic community and the Japanese community have to live separately. 올림픽 관계자와 일본 국민의 접촉을 차단하는 버블 방역이 자신감의 근거인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브라질 선수단 호텔에서 직원 7명이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수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나 관계자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コロナを広めるためのオリンピックになっちゃうと思うんで、何考えてんだろう国はって思いますね。強行みたいな感じでやろうとしてるんで。 이런 가운데 무관증 개최를 결정한 바 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관중 수용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스가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열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본격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확산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연일 1,500에서 1,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방역당국은 일주일 정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 주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일단 확진자 수가 다음 주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있거든요. 네.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은 되고 있는데 예. 방역 조치 측면에서는 과거 3단계 대유행 때보다도 오히려 완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저녁 6시 이전까지는 과거에 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보다는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따라서 다음 주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하고는 좀 다른 의견, 즉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만일 없다라고 하면 지금의 확산세가 당분간 유지될 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소세로 돌아설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31.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현재 확산세를 역학조사의 측면에서 방역당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전파력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감염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학조사 관련 보건 인력도 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자가 진단 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음성이 나온 사람이 조용한 전파자가 됐다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정 부분 현재 확산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자가검사 키트 도입 여부가 논란이 있을 때 예. 일단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장점은 신속성과 보편성, 즉 검사 결과를 30분 이내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효 채취상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일반 국민들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단점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확진용 PCR 방법에 비해서 최소 100배 이상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음성이나 또는 위양성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 부분 중에서 위음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서 오히려 감염 의심자가 진단검사소를 방문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타인을 접촉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현재 유행에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4명으로 단일화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만으로는 실제로 현 상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일단 이 부분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방역 조치가 완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적 모임의 규모를 줄이는, 즉 4명까지로 제한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 강화 측면에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견에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2단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지자체들마다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세종과 같은 곳에서는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무 헷갈린다, 혼란스럽다라는 지적도 있고 네. 허용 인원이 보다 많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적절한 조치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모임 규모를 과거 4명까지 제한했던 것처럼 이렇게 단일화하면서 실제로 강화하는 측면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방역 혼란이 없게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에서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델타 변이의 감염을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지금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어떤 연구 결과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보인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 완료 시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79에서 88%까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우리가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차 접종 완료 시 60에서 88%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만 하더라도 72% 정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 이 한 사례의 연구 결과는 일단 향후에 조금 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지켜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구 결과 측면에서는 이 결과만 봐서는 지금 현재의 백신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내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백신 미접종자들에서 발생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하고는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의 해외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신규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다른 변이, 그러니까 페루에서 람다 변이가 또 발생해서 남미에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백신도 별도로 개발해야 할까요? 일단 앞으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따라서 계속 변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해도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네. 제2의 델타 변이, 제3의 델타 변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당연히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는 특히 백신 회피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백신이 잘 안 듣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할 필요성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향후에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타겟 부분만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효과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신속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현행 11주에서 8에서 10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게 수급이나 효능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식적으로 허가된 백신 접종 간격이 4주에서 12주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백신 접종분을 1차로 앞당겨서 접종을 하면서 백신 그 접종 속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해서 당시에 11에서 12주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앞당기는 거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앞당겼다가 다시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일단 뭐 부작용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고요. 예. 다만 효능은 이렇게 앞당길 경우에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플랫폼 측면에서 보면 가능은 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와대는 최근 잇따르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사이버 안보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16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사이버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에 불특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부 기관이 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민관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민관군으로 분리된 사이버 경보 발령 체계를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근 국내외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조치로 양국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해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계속 노출되면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혼란을 겪습니다. 탈진이나 일사병, 열사병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실제 올여름 찾아온 이른 무더위로 7월 13일까지 총 28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302명보다는 적지만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고 무더위가 본격화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무려 10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환자 급증이 우려됩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실외에서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은 온열 질환 발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을 막으려면 가장 더운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또 야외 작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한다면 1시간에 한 번씩 그늘을 찾아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밀폐된 차량에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혼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 주 한반도에는 열돔이 형성되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하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낙후됐던 동북지방까지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동북 삼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강 건너 도심의 고층 빌딩이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자유무역 시범구를 지정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임대료와 세금의 감면을 내걸고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겁니다. 헤이룽장성은 한국 기업들만 따로 초청해 무역과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성장은 물론 중앙부처인 상무부의 부부장도 참석했습니다. 希望双方企业在实化领域开展更多的务实合作，实现合作共赢。 헤이룽장성은 첨단 산업에 투자를 희망했고 우리 기업들은 식품과 목재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되는 즉석밥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흑령강성이 가장 좋은 쌀이 나기 때문에 이곳을 투자로 하게 됐습니다. 투자 설명회장 근처에는 한국 상품 홍보관도 만들어졌습니다. 화장품과 피아노 같은 고급 소비재가 주로 전시됐습니다. 중국 피아노 시장의 약 30%에 해당하는 중고가 시장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의 지린성과 랴오닝성도 외국 기업들을 위해 산업단지를 만들고 규제도 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린성은 아예 미국 기업인들을 따로 불러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성사시키며 중국을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은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더 적극적입니다. 특히 그동안 뒤처졌던 동북지방도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이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CPSC는 경보가 울리지 않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24,000개, 물에 빠지면 감전 위험이 있는 헤어드라이어 40만 개 등의 제품 수십만 개를 리콜하고 전면 환불해주도록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제품들은 아마존이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 아마존에 입점한 제3자 판매업자들이 판 것으로 상당수는 외국 업체들이었습니다. 아마존은 CPSC로부터 해당 제품들이 위험하다는 통지를 받은 뒤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며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지만 CPSC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세계 8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동남아 지역의 확산세가 아주 심각한 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4천 명에 달하면서 이 세계 1위 기록을 잇따라 경신을 했는데요. 네. 환자가 너무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이 태국과 베트남 역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인 영국도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올라섰고요. 네. 또 스페인도 델타 변이가 아주 급속도로 퍼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델타 변이 확산세는 미국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절반 이상 늘어난 곳이 전체 50개 주 가운데
가운데 35곳에 달한다고 하고요. 예. 또 이 미국 전역으로 보면 이 지난달 말보다 하루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응책이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이 미국에서도 사실상 이 백신 접종이 정체를 낳으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코로나가 한 번씩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또 다른 변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 4위 소식은 해외여행이 다시 요원해졌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다시 이어지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정부가 이 전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특별 여행주의보를 8월 14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을 한 건데요. 네. 이 특별 여행주의보라는 것은 이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 이상 그리고 3단계인 철수 권고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을 계획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를 해야 되고요. 예. 또 만약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경우는 이동을 자제를 하고 또 신변 안전에 유의하도록 강력하게 권고가 됩니다. 네. 이 특별 여행주의보는 지난해 3월 23일에 처음으로 발령이 돼서 계속해서 이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이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이번 달 15일까지로 연장을 했었죠. 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아마 7월쯤이면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단체 여행 정도는 허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눠 본 것처럼 뭐 국내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또 이 많은 국가가 아직은 입국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특별 여행주의보의 연장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네.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는 다시 좀 접어둬야겠군요. 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로라도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뭐 상황은 좀 악화하고 있지만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이번 여름에 이 휴가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한 채용 플랫폼에서 이 성인 남녀 3,500여 명에게 여름 휴가 계획을 물어봤는데요. 64.32%가 갈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해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가장 많은 사람이 휴가를 계획한 기간은 8월 첫째 주였고요. 또 휴가 기간은 평균 3일 정도로 한 이 가운데 96% 정도는 국내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실제로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로 꼽히는 곳이죠. 뭐 강원도라든가 뭐 부산, 제주도의 경우는 숙박업소 예약률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사를 취소를 한다거나 뭐 바닷가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이 방역 수칙을 좀 강화를 했고요. 예. 정부도 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수도권의 이 사적 모임 제한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동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방법이라던가 규제가 없는 만큼 아무래도 좀 개인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국민의 방역 참여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군요. 2위 소식은 뭐죠? 네, 뭐 요즘 거리를 걸으면 이제 뭐 코로나19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이 폭염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이 뭐 부채나 양산은 물론이고 아주 작은 선풍기들을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자주 네. 볼 수가 있는데 기온이 오르는 데다가 이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한낮 도심 거리가 뭐 그야말로 이 한증막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대야도 지난해보다 무려 23일이나 빨리 찾아왔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이 최악의 열돔 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이 대기 하층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네. 여기에 중국에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상층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기가 마치 돔 안에 갇힌 것처럼 계속 쌓이면서 더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전문가들은 이 올여름 더위가 역대 1, 2위의 더위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네. 다만 이 열돔으로 인한 더위는 조금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여름 더위 대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이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드디어 이 자신이 만든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 체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첫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을 한 이 첫 번째 사람이 됐는데 네. 이에 질세라 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 관광을 예고했었죠. 그런데 이 미 연방항공국이 이 베이조스 의장이 이끄는 블루 오리진의 유인 우주 비행을 이번 주에 승인을 했습니다. 예. 이 베이조스 의장은 오는 20일에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우주선 뉴 셰퍼드를 타고 이 우주 비행에 나설 예정인데요. 브랜슨 회장이 탑승했던 우주 비행기인 유니티와 달리 이 베이조스 의장의 뉴 셰퍼드는 로켓형의 우주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탑승객들은 이 유인 모듈을 탑재한 뉴 셰퍼드를 타고 한 100km 상공 이상까지 날아오른 뒤에 로켓에서 분리된 캡슐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까지의 한 10분 정도 이 우주 비행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브랜슨 회장이 한 14분에서 17분 정도 총 비행 시간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편이기는 한데 올라가는 최고 고도 자체는 100km 이상으로 유니티보다 한 10km 이상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브랜슨 회장과 함께 탑승할 승객들도 이번에 공개가 다 됐는데요. 예. 이 1960년대 초에 나사 우주 비행사 시험에 통과했다가 여성이란 이유로 비행을 하지 못했던 분이 있어요. 이 82세의 윌리 펑크 할머니와 또 이 베이조스의 남동생이죠. 마크가 함께 탑승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개된 동승자가 있었죠. 이 네덜란드의 18살 예비 물리학도 올리버 다먼으로 정해졌는데 다먼은 이 아버지가 경매에 참여해서 직접 따낸 티켓으로 이번에 이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우주 여행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가격이 좀 빨리 좀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1,133억 원을 투자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에 쓰이는 심층 강화 학습 기술을 모바일 기기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유혜준 교수 연구팀은 심층 강화 학습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줄이는 기술 등을 적용해 전력 효율이 높고 연산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심층 강화 학습이 컴퓨터 여러 대를 동시 활용해야만 구현됐다며 이번 기술은 전력 효율이 2.4배 높아 저용량 기기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층 강화 학습은 인공지능이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최적의 답안을 도출하는 기술입니다. 홍 중심의 채식이 갱년기 장애 증상인 안면 홍조를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조지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은 폐경 여성 3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2주 동안 콩 중심으로 채식을 한 그룹은 안면 홍조가 사라진 비율이 59%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식을 한 그룹은 폐경과 관련된 지표인 혈관 운동성과 심리사회적 증상 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콩의 특정 성분이 장에서 안면 홍조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스테로이드성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솜사탕과 팝콘은 대표적인 분자 요리입니다. 분자 요리란 음식을 구성하는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 맛과 향을 재해석한 요리인데요.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연 분자 요리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은 보통 요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면 식감과 맛은 완전 다른데요.
달걀 노른자인 줄 알았는데 달콤한 망고이고 분명 쫀득한 젤리를 씹었는데 거품이 됩니다. 부드러운 파스타에는 딸기 맛이 감도는데요. 이 반전 매력이 가득한 이 음식은 바로 분자 요리입니다. 식재료가 가진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면 이를 바탕으로 형태와 질감을 바꿔 전혀 엉뚱하고 기발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분자 요리의 역사는 실험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간 과학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프랑스 화학자 에르베티스와 헝가리 물리학자 니콜라스 쿠르티가 과학자의 시각으로 요리를 연구하던 중 탄생시켰는데요. 이후 세계의 레스토랑으로 분자 요리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스페인의 작은 어촌 마을에 위치한 레스토랑 엘 블리. 미슐랭 가이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14년간 유지했으며 세계 최고 레스토랑이라는 타이틀을 5번이나 거머쥔 곳으로 1년 중 6개월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하지 않는 나머지 6개월은 새로운 분자 요리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엘 블리의 주방장 페란 아드리아는 요리사 50명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데 주방은 웬만한 화학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들의 레시피는 과학자 연구 노트에 버금가는 세밀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페란 아드리아 셰프는 매년 열리는 하버드대의 과학과 요리 강의에서 분자 요리를 시연하고 과학 원리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분자 요리가 탄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분자 요리는 크게 물리적 조리와 화학적 조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조리는 식재료의 온도, 압력 등 상태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탄산화 기법, 수비드 기법, 그리고 거품 추출법 등이 있습니다. 탄산화 기법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물속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과일처럼 수분이 있는 재료에 드라이 아이스를 접촉시켜 재료 속에 탄산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만나 탄산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 상태로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키면 완성이 됩니다. 음식의 청량감과 톡 쏘는 맛을 더해준다고 하네요. 수비드는 프랑스어로 진공 포장을 의미합니다. 진공 저온 조리법으로 고기나 생선 등을 진공 포장한 뒤 물에 끓는 점인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익혀 재료의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57도씨면 식중독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가 질겨질 만큼 높은 온도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수비드 기법을 활용하면 재료의 수분과 영양소, 육즙을 그대로 보존해줘 고기의 맛을 더욱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콜라겐이 이제 60도 되면은 젤라틴화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근섬유, 원섬유가 이렇게 꼬여 있던 것이 풀리면 이 안에 수분을 가둬놓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수비드로 한 요리는 겉표면서부터 속 중심까지 익힘 상태가 균일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균일하네요. 네. 특히 이 방법은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래 저장해둬서 육질이 저하되었거나 값이 저렴한 퍽퍽살을 샀을 때 이 수비드 조리법을 이용하면 최상의 육질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프랑스 셰프인 조르주 프랄리는 푸아그라를 조리할 때 40%가 손실되는 것을 수비드 요리를 통해서 5%만 손실되는 법을 개발했는데요. 또한 실험을 통해서 어류, 육류, 가금류, 야채류 등 수비드 요리에 대한 조리법을 약 600여 가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화학적 조리법은 2가지 이상 물질을 혼합했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활용한 것인데요. 알긴산 나트륨이 이 칼슘을 만나면 투명한 젤라틴 막이 생기면서 고체가 됩니다. 분자요리 연구자들은 과일 주스에 알긴산 나트륨을 섞어
주사기나 스포이드에 넣고 염화칼슘이 든 용기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면 과일 주스 맛 캐비어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과일 주스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겉에만 둥근 모양대로 굳고 안쪽은 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과일 주스 외에도 샴페인이나 기름, 소스나 수프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맛있는 과학, 분자 요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리가 과학을 만나 우리의 식탁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은 이동량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주말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